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류상민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올해 들어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이 학력평가가 올해 들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이렇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학력평가 내용을 분석해보고 국어 과목에 대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방향을 처음에 알고 시작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한 6월쯤, 여름 때쯤에 학생들이 저는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이런 상담을 오는 학생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엉뚱한 방법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려갔다면 그것은 목표에서 좀 더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많이 분석해보고 국어 과목의 방법에 대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3월 학력평가 분석 국어 영역 지금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예상 등급 컷, 그리고 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구성, 문항별 정답률과 난이도 분석을 통해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 등급 컷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본인의 등급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자, 1등급 컷이 원점수가 94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등급 컷은 이제 86점 정도로 되어 있고요. 3등급은 78점, 4등급은 68점 정도로 되어 있네요. 시험이 좀 전반적으로 쉬워지면서 95점, 96점까지 1등급 컷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좀 많이 심할 때는 98점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시험이 너무나 쉬웠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1등급 컷이 94, 93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예상 등급 컷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조금 낮게 나온 그런 형태였어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낀 이제 그런 시험일 텐데요. 특히나 중위권 점수가 많이 무너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등급 컷이 94 정도로 형성이 될 때 2등급 컷은 88점 정도로 형성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3등급은 82, 3점으로 형성이 되고요. 4등급은 75, 76점 이 정도로 형성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점수를 보시면 2등급 컷이 86까지 떨어지고요. 3등급 컷은 80점대를 넘어섰습니다. 78점까지 내려갔고요. 4등급 컷은 한 75, 4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68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아주 많이 좀 어렵게 느꼈던 그런 시험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험을 본 것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점수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존 시험과 달라진 점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반적인 형태는 지켜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화법, 작문, 문법이 이제 5점씩, 5문항씩 이제 15문항을 가져가고요. 전체 45문항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배점도 11점씩 공평하게 3개를 가져가서 33점 정도로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큰 형태는 지켜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A형과 B형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큰 차이가 문법에서 났었거든요. A형은 문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중세 국어 문법
15세기에 이제 우리가 지켰던 그 옛날 문법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와서 총 6문항이 나오는 게 이제 B형이었고요. A형은 5개로 현대 문법에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문법이 5문항으로 중세 국어 빠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형 형태를 좀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독서 지문도 많이 나올 때는 한 5지문, 짧은 지문을 하나 더 포함해서 5지문이 나올 때가 많은데 인문, 사회, 과학, 예술 4개의 지문으로 좀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3점 정도로 15문제로 3분의 1을 가져가는 형태는 지켰고요. 문학은 워낙 이제 이런저런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문항 지문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문항 수는 전체적으로 15문항으로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는 비슷한 패턴이지만 34점으로 1점 정도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3분의 1을 가져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 5가지 파트로 지문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보통 현대시와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 4개는 고정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극과 수필이 교차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극이 나왔네요. 전반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지켜졌지만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서 또 변수가 생기는데 고전시가는 옛날 고어의 형태를 그대로 내는 이제 그런 옛날 B형, 국어 B형 형태가 아니라 현대어로 해석을 많이 해주는 그런 A형에 가까운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형태는 국어 A형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거를 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형태가 수능까지 그대로 지켜진다는 법이 없습니다. 국어 영역의 시험 범위는 딱 3글자로 아주 깔끔해요. 전 영역이죠. 전 범위에 들어가는 그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포괄적이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과서에서 이제 배운 응용된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면 사실 지문의 출제 범위가 무제한입니다. 어디서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낯선 것은 좀 지양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이렇게 내자라는 그런 기조가 요즘 형성되고 있지만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요. 문학 같은 데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접하기 힘든 약간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지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익숙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언급하지 않는 좀 낯선 지문 이런 게 등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에서는 좀 생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문항의 난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온 다음에 문항까지 어렵게 나오면 대단히 학생들이 고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A형에 맞춰서 현대 문법에 고정이 되고 중세 문법은 안 나왔다고 했지만 분명히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고요. 무슨 평가원 감수 들어가는 교재가 있죠. 그 교재에 고전 문법, 중세 국어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두루두루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난도가 나올 걸 예측하고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이 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수준에 맞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수능이 만약 쉽게 나오면요. 여러분이 대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의고사 수준이 이 정도고 범위가 이 정도니까 한두 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수준을 이제 좀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것도 좀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문항 같은 것도요. 좀 더 이렇게 어려운 난도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게 이번에는 문학이 좀 쉬웠지만 그리고 비문학도 지금 지문이 4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좀 짧은 지문 같은 게 하나 더해서 5지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시간에 굉장히 쫓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수준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시고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와 수필, 이제 고전시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복합적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의 패턴을 자기가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간의 변화에도 당황함을 느끼겠죠. 그러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 어떤 분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 중심으로 두루두루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모든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글을 독해하는 원리를 충실히 습득하셔서 어떤 글이 나와도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여러분의 사고력을 공부하는 그런 마인드가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월 학력평가 문항별 정답률과 난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 작문 부분입니다. 화면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법 작문 정답률과 난도를 보면 정답률을 한번 보세요. 마친 학생들이 91%, 85%, 82%, 90%, 뭐 좀 제일 낮은 게 74%니까 상당히 정답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화법 작문은 비교적 평이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 작문은 비문학 독서의 구조독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법은 일상의 대화나 토론, 협상 같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문을 내기 때문에 좀 친숙한 면이 있는 반면에 토론, 협상 이런 지문은 서로 근거 싸움을 하면서 정보가 대단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문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정보가 많으면 그 정보의 관계를 엮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제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비문학 구조 독해 훈련을 확실히 좀 많이 해두셔야 화법 작문 지문에 대응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작문을 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문이 도표, 그래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정보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어떤 포인트를 딱딱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평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문학 지문은 길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지만 사실 길다는 건 그 안에 핵심이 한 3-4문장 있다고 하면 나머지가 다 상술, 도와주는, 상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많은 거죠. 그런데 작문은 글의 구조, 그리고 도표를 보고 핵심을 잡아서 어떤 문맥에 놓을 것이냐를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술 문장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아주 핵심만 추려서 뼈대만 가지고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의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겠죠. 비문학 구조 독해를 좀 연습하면서 작문의 문맥도 화법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숙달을 시켜 놓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법 정답률과 난도를 한번 보시죠. 문법이 이번에 되게 어려웠죠. 학생들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좀 이따 약간 설명을 깊게 할 생각인데 정답률이 27%예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12번, 15번도 상당히 수준 있게 나왔기 때문에 5문제 중에 3문제를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이 손을 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개념이 여러 개가 한 문제에 종합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 정답률과 난도를 한번 보세요. 색칠이 되어 있는 곳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를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19번 문제도요, 25번, 26번 문제도요, 28번 문제도요.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수준이었죠. 특히나 인문예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힘들어서 이해 자체가 좀 어려웠다 싶은 학생들이 많았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정보가 되게 많았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2부에서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문학의 정답률과 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률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 고전 논문에서만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는데 문제에서 개념이 아주 많이 나왔고
특히나 고전 논문은 여러분이 읽기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뒷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좀 쫓기는 학생들이 읽기 힘든 그런 한 2, 3분 남겨놓고 풀게 되는 그런 지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좀 실수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항수는 전반적으로 좀 문항 난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고요.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논문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중요 작품이나 이제 평가 연계 교재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충실하게 습득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을 분석해 봤고요. 2부 강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Guess who's back? Bill Pod, we did it again, man. Ado, let's go. Showtime 환호와 기대 속에 첫 등장. No doubt 남들과 차별화되는 순간. 나갈 문은 없어. 눈부신 나가게 돼. 이제 Get on. Rock and roll. I'm very, very good. 네, 2부에서는 3월 학력평가 문제를 통해서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 설정을 잘 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성적이 오르는 방향으로 바르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강조를 할게요. 올해 좀 가르쳐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면들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예문과 함께 숙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 개념의 정의만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예문과 함께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사고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개념도 외우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와서 이거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거기 문항에서 보이는 개념을 제가 이 개념의 정의가 뭐였더라?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그 핵심어를 외우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 차이를 구분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 핵심 정의가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핵심어를 잡아서 여러분이 외우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예문에서 그게 적용되는 포인트를 잡아서요. 예문과 함께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암기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고력 시험이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사고력 자체를 높여야 되니까 암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약간 학생들이 오해하는 점이 좋은 암기와 나쁜 암기가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와 결론의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그 패턴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지 말라는 암기는 어떤 작품 제목만 보고요. 글은 뭐 읽지도 않고요. 어느 구절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무작정 주제를 외우고 무작정 표현기법을 외우고 이건 어떤 예문을 근거로 개념이라는 결론을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보통 하지 말라는 암기가 그런 결론만 외우는 암기고요. 우리가
어떤 예문에서 어떤 개념, 생각의 패턴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건 근거와 결론의 관계를 연결해서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문과 개념을 함께 외우는 건요, 사고력이 형성이 되는 좋은 암기예요. 어떤 개념을 하나 정확히 알았으면 거기에 딸린 예문을 하나를 외우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응용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 개념에서 문제가 틀리면 그 개념을 찾지 못했던 예문을 또 하나 여러분이 외우시면 짝을 지어서 그 개념이 적용되는 걸 발견해서 외우시면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 개념에 관련된 예문이 3개, 4개, 5개가 되면 낯선 지문이 나와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귀납추론이라는 그런 원리인데, 구체적인 예문이 반복이 되면 거기 안에 있는 공통의 패턴을 우리 뇌가 파악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개념과 예문을 함께 외우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예문을 통해 좀 볼까요? 이번 3월 학력평가 11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화면 보세요.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였습니다. 예상 정답률이 한 27% 되는 좀 어려운 문제였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의문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의문의 변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낫다와 나타가 활용될 때 활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대화가 되겠죠. 공통적으로 라는 조건도 좋고요. 일어나는 의문 변동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공통적인 의문 현상으로 가에 이제 빈칸을 채워 넣으면 이제 답의 일부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이제 그 칠판을 좀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활용이라는 개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으니까 사실 이 시간이 이제 이 문제 하나하나를 풀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특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이 개념과 예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좀 자세히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활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놓이는 서술어, 영어에서는 이걸 동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동사와 우리말의 서술어가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 서술어 부분이 문장 제일 마지막에 놓이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담당하고 있고 아주 섬세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먹다, 뭐 달리다, 예쁘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기본형을 가지고 문장 제일 끝에 놓이는 그런 녀석들을 이제 무슨 그 서술어 부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이 3가지 패턴으로 잡는데 그 서술어 부분은 섬세한 뉘앙스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먹다, 먹고, 먹니, 먹어, 먹어라, 먹으니까, 먹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문법에서는 활용이라고 합니다. 변신해서 여러 군데 활용이 되니까 먹다, 먹고 이렇게 변신을 할 때요. 먹어 또는 기본 모음 어미는 이제 어나 둘 중에 하나가 붙죠.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이 뒷부분, 다, 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이런 활용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의문 변동이라고 할 때 의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문자로 설명을 하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가 아니라 사실 발음입니다.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소리에 관한 이론, 어떤 개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발음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인식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어서 11번 문제의 좀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학력평가 11번 뒤에 보기 부분이에요. 표가 나왔는데 이 표에 반영과 미반영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이 용어에 대해서 또 모르면 여러분이 대응을 하지 못하겠죠. 이것도 한번 칠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활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어간이라는 부분이 변하지 않고 뒤에 이렇게 어미만 변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보통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낫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일단 받침 발음이 디귿으로 변하는 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그런 이론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참 알 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받침이 막히는 걸 폐쇄음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그드부스즈가 끄뜨부스츠로 된 소리로 변하는 건 또 된 소리 되기 규칙의 제1번 규칙으로 여러분이 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낫다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게 옳은 발음이죠. 히읗과 디귿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드부즈와 히읗이 만나면 이게 합쳐져서 축약이라는 게 됩니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음이 되면 나타가 되는 거죠. 이 티읕에는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축약이 일어난 거고요.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고 디귿이 뜨로 변하고요. 이제 드가 뜨로 변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교체 현상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활용할 때라는 것을 잡아내셔야죠. 그러면 기본 모음어미 아를 붙이면요. 병이 나아라 이렇게 시옷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시옷 탈락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모음어미 아를 붙이면 나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이를 잘 낳아라. 건강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할 때요. 그럼 여기서 히읗 탈락 현상이 생기는 거죠. 활용까지 시켜본 다음에 이 탈락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야 비로소 가 한 칸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규칙 규칙 또 이런 건 무엇이냐? 어간 받침이 시옷으로 끝날 때 어떤 단어는 웃다, 웃어 시옷이 살아있어요. 어떤 단어는 시옷이 살아있고 어떤 단어는 시옷이 빠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시옷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일어를 규칙이라고 하는 반면에 얘네를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보세요. 넣다라든지 좋다. 단음절 어간이 히읗으로 끝날 때 낫다도 있겠고요. 놓다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이 아와 결합을 하면 너어, 좋아, 노아 똑같이 전부 다 히읗이 탈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탈락도 언제나 똑같이 탈락을 해요. 이럴 때는 규칙적인 활용이라고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불규칙과 규칙은 다른 단어와 적용을 해서 어디까지가 규칙이고 어디까지가 불규칙인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겠네요. 아직도 문제 해설이 안 끝났어요. 여기는 시옷이 탈락을 했죠. 그래서 표기를 빨리 나아라 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음과 표기가 똑같죠. 그러면은 이 발음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아이를 잘 낳아라 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라는 조건이 있었죠. 표기를 할 때 나아 이렇게 히읗을 씁니다. 표기를 할 때요. 그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발음과 표기가 다르잖아요. 미반영. 이렇게까지 해야 이해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설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힘들었어도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개념들을 탄탄하게 잡아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개념과 예문에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학력평가 4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학력평가 4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문항 예상 정답률이 51% 정도가 되는데 절반 정도의 학생이 틀린 거예요. 음성 상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의성어 의태어를 말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요. 애상적 어조, 잔잔한 슬픔을 우리가 애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절의 변화 양상이란 말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이 2번 선지를 좀 오답으로 많이 고른 거로 나오는데 5번도 만만치 않게 고른 것으로 나오거든요. 동일한 식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이 형성하고 있다. 뭔가 반복이 되면 운율이 생긴 거는 알죠. 이제 운율 이론에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반복이 되면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뭐가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운율 맞다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런 학생들이 많은 모양인데 통사 구조나 어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일부 보이고요. 음수율, 음보율이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식구가 반복된 건 아니잖아요. 식구가 뭐죠? 식구는 시어,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걸 말해요.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미라는 걸 방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식구가 반복되는 건 찾기가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주기적으로 라는 말은 일정한 간격으로 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까지 하면 답에서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와 연관된 고전시가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지문으로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산중에 책력이 없어 사시를 모르더니 책력은 달력을 말하고요. 사시는 사계절을 말합니다. 근데 눈 아래 해침 펼쳐진 경치가 철철이 철마다 철 따라 계절마다 저절로 펼쳐진대요. 그럼 계절의 흐름에 대한 말이 나오겠죠?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이렇게 나와요. 빨간 글씨만 좀 눈여겨볼까요? 매창, 매화가 핀 창문이란 말인데 매화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도화 핀 시냇길, 도화, 복숭아꽃도 봄과 관련이 있죠. 방초는 아름다운 풀이란 뜻인데 이것도 봄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남풍이라는 남쪽의 바람은 여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녹음도 여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짙은 녹색을 말하는 거죠. 홍백련이라는 연꽃은 7, 8월에 피는 꽃인 걸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흘러갔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칠하는 걸 한번 볼까요? 선간이라 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죠. 선간이라, 신선의 세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애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파란색을 보시면 무릉이 여기로다, 무릉도원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무릉도원은 동양적 이상향을 말하죠. 희황이란 단어는 복희씨 황제 때라는 말인데 중국 설화 속에 나오는 그런 황제 때인데요. 태평성대를 구간 그런 시절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백구를 벗을 삼고, 백구는 흰 갈매기를 말하는데 백구와 친구가 된다는 말은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맥에서 무심하다는 말은 욕심 없다는 말이고 한가하다는 말, 아주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는 한가롭고 긍정적인 정서예요. 근데 어떻게 애상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참 알아야 될 정보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개념도 알아야 되고 예문에 적용을 시키기도 해야겠지만 두 가지를 강조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출제자나 필자가 말하는 걸 알아듣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고전 시가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대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과학기술 지문을 볼까요? 여러분이 꽤 어려워했었는데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학기술 지문을 살펴볼게요. 3월 학력평가 과학지문 1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란 파동의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고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일 끝에 나오죠. 옆에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법으로 매질을 따라 전달된다. 이 문단 넘어갈게요. 평형점이란 개념이 나와요. 마루란 개념이 나옵니다. 골이란 개념을 설명해요. 그리고 파장, 진폭, 주파수 이런 개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요. 3문단 보시겠어요? 파동의 진행, 속도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 파장과 주파수의 곱이라고 공식을 주고요.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 파동의 속성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는 속성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반사와 투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와, 지금 3문단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보가 많아요. 다음 4, 5문단을 한번 보실까요? 4문단, 첫 번째 문단은 이제까지 설명했던 걸 예시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또 몇 가지 속성이 더 나오죠. 그렇죠? 투과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파동이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정도는 매질들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결정되는데 그게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특성과 공식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문단 갈게요. 6문단. 입산 하나의 파동이 매질의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질 때 별도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런 말을 읽으면서 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한 2개 정도의 특성을 더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3분 안에 지문을 읽고 2분 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처음 보는 학생이요. 이 모든 개념을 이해해서 다 외운 다음에 적용까지 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도 너무 천재인 거죠. 이건 너무 뛰어난 유전자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류 지식의 총체인 어떤 인류가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 놓은 이론을 한 지문으로 압축했을 때 그걸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이해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참 다양한 방면,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언급하는 좀 단골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초를 쌓아 놓으셔야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28번 문제의 보기를 한번 볼까요? 가를 보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내부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원리를 바로 적용해서 확인하라고 그림을 그려놨고요. 나 자료는 세로축은 입사파의 세기, 가로축은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을 파악한 거래요. 이렇게 세로축, 가로축으로 설명을 한 걸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죠. 그림 하나로 아주 많은 정보를 압축해 놓은 우리만의 표식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정보를 압축했다는 점에서는, 보기 편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편한 거지만 바꿔 말하면 이 그림 하나를 보고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내야 할 정보가 아주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카르트 좌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 그걸 보는 것을 숙달시켜 놨어야 된다는 거죠. 배경 지식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쌓아놓으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수능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력, 학력, 아주 많은 고전 역학의 물리적인 힘들이 많이 섞인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그 지문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접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시험이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거요. 그것은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 독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조 독해. 보통 학생들이 구조 독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들을 파악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뽑아라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긴 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선생님들이 구조독해를 하면 맞아 라고 동의를 하며 나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배운 게 뭔가요? 우리 선생님은 되게 잘한다라는 걸 배우셨나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구조독해 하는 그 과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 관계로 인해 어떤 핵심이 뽑혀 나왔는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그냥 감으로 핵심 내용을 고른 학생들은 성적이 고르게 나오지를 못하고요. 핵심을 잡아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정보들의 관계를 보고 이건 정이다, 이건 지정이다, 이건 실태, 도입이고 그 다음 전개를 했고 역접을 했으며 이걸 전제로 이런 근거를 뽑아냈고 이제 이게 주지고 이게 상술이고 첨가 첨언으로 강조를 했고 이런 식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구조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관계를 파악한 후에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건 그냥 감으로 찌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한지, 뭐에서 뭐가 도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구조독해를 한 학생들이 얻어가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으로 핵심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글이 나오면 그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냥 감으로 찍는 거니까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글이 나오면 1등급이었던 학생이 3등급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데요. 자기가 확실히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핵심을 자기가 좀 힘에 붙인 지문이 나와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감으로 핵심을 파악한 학생들은 그냥 감으로 다른 것들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중간에 앞부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선지를 볼 때 이 정보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없었나 하면서 다시 글을 계속 뒤지는 여러 번 독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계를 확실히 파악해서 핵심을 골라낸 학생들은 자기는 세 개만 딱 뼈대를 추려냈는데 그 앞에 그 뒤에 이 사이사이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도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이유가 있게 걸러냈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대단히 높아지고 선지를 볼 때 거의 한 번 읽고 지문을 볼 수 있고 이제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속도전에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문맥 단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볼 때 이게 위 글과 같다,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내용이 어떤 단어가 나올지 그렇게 쉽게 파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읽어가지만 어떤 패턴이 파악이 되면 접속 부사만 봐도 또는 핵심어만 나와도 같은 내용이야, 예측했던 대로 강조야, 이렇게 전개될 거야, 이런 전제가 나오니까 이런 주장이 나올 줄 알았어. 성큼성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끊기면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허겁지겁 읽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글을 읽는데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글을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지만 이런 큰 선물들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 정보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조독해를 하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구조독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평소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하나만 좀 적용을 해볼까요? 19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걸로 통계가 나오는 문제라 이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화면을 보시죠. 제일 밑에 정답
그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걸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니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건 이걸 물어봤어요. 니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니은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건 벌써 끝인 겁니다. 이제 핵심 부분을 좀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중략 바로 앞을 보면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다. 이런 정보가 나오죠. 바꿔 말하면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기적 행위가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동감할 수 없는 이기적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빵을 뺏어 먹기 위해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중략 다음에 보세요. 자해는 수익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 그러니까 자해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본전이에요. 그러나 역접 구문은 앞과 뒤가 대등하지만 보통 비문학에서 뒤에 강조점을 두죠.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없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따라서 근거 결론 관계요. 정의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란 말은 앞에 걸 근거로 뒤에 전개를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니은이 연결돼요. 그럼 지금 이 글을 제대로 구조독해 하는 사람은 좀 칠판을 같이 볼까요?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냐면 정의는 없으면 사회적 혼란에 빠진다. 없으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뼈대만 잡으려고 했는데 이 앞에는 자해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없어도 그냥 본전이야. 이런 말도 붙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두 개의 패턴으로 나오는 거죠. 더 발전하면 이것만 기억해도 이 앞부분 내용은 다 뼈대로 붙게 돼요. 살이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뼈대에 이렇게 달라붙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니은 자해는 정의보다 덜 중요하다란 말은 곧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뒷받침하는 문장은 구조독해 된 내용 중에 이거죠. 정의는 없으면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독해를 하면 답을 정확히 골라낼 수도 있고요. 기억력에 유리하기도 하고 예측력이 높아져서 이제 독해를 하는 속도가 긍정적으로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 선택지의 근거 구절을 시험지 안에서 찾아서 대응시켜라.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개념과 예문을 함께 외우면 사고력이 좋아진다고 했죠. 좋은 암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좋은 암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 노트는 국어 오답 노트는 막 지문 오려 붙여서 노트를 넘어가니까 막 말아놓고 뭐 문제 오려 붙이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고3 학생들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이해되면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머리에 뭐가 남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길렀죠? 해설 보고 이해가 되면 그 전문가가 써놓은 거니까 다 맞는 말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위시가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답이다. 이런 해설이 있고 여러분이 맞아 그런 것 같았어. 이렇게 공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배웠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길러졌죠? 그건 그냥 여러분이 푼 문제가 정상이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정말 좋아지려면 여러분이 처음에 그 구절을 읽었을 때 그 그리움의 정서를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문을 보고 개념을 읽어낼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이 5번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답 노트에 대뜸 선택지 1, 2, 3, 4, 5번이요. 선택지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에 대해서 쓰시고 모든 선택지는 그냥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두 개로 보세요.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위글과 일치하는지 어딘가 어긋나는 모순 비약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둘 중에 하나만 잘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옳은 거 하나 있고 틀린 거 4개 있으면 옳은 선지가 답이고요.
틀린 선지 하나 있고 옳은 선지 4개 있으면 틀린 선지가 답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선지를 무조건 보신 다음에 시험지 안에서요. 이게 왜 옳은지, 이게 왜 틀린지, 왜 일치하는지, 왜 어긋나는지 근거 구절을 해설지 말고요. 시험지 안에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 골라서 베껴 써놓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옳은 선지라면 대응이 되는데 나는 대응이 되는 걸 몰랐던 거고요. 내 뇌에서는. 이게 틀린 선지인데 어긋나는데 여러분이 몰랐다면 어긋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보시면은 쉽게 진행이 되죠. 문제에서 한번 좀 빠르게 볼까요? 28번 문제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가에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해야겠군. 이 말이 틀렸다는 반박 구절이요. 색칠된 거를 좀 보시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꺼운 것을 뚫고 들어가려면 멀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두께가 두껍다라는 말과 멀리 진행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걸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8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요. 3번 선지에서 바닥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는데 바닥의 음파 저항 차이가 크다. 근거 구절을 보세요. 색칠된 데만 좀 빠르게 볼게요.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라는 정보가 있고요. B는 바닥에서의 반사를 나타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B의 반사 정도가 크게 수치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바닥의 음파 저항 차이가 크다는 말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25번도 한번 볼게요. 25번 문제요. 2번 선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술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던 것은 예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틀린 건데 반박 구절에 색칠된 걸 보시면 예술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가치가 종결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술의 해방기가 도래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술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5개를 강조했고요. 지금까지 문제를 통해 보는 영역의 학습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이렇게 울상을 짓곤 합니다. 아,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국어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게 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과목인 거는 맞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진심으로 이게 신장시킬 수가 있다면 당연히 성적은 오를 것이고요. 지금 뭐 자기가 조금 강한 부분이 나와서 성적이 일시적으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다면 자기가 약한 부분이 나왔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 점수는 사상 누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강한 부분은 좀 더 탄탄하게 약점이 없게 다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바른 방법으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주의를 드렸던 학생들이 좀 아무리 공부해도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방법은 좀 지양하려고 노력하시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방법으로 남은 시간 잘 보내셔서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